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표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연준이 정말 이렇게 창피해서 자기 얼굴을 좀 가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도대체 어떤 함의가 있는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금리의 역습이 시작됐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그 경제 충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세계 모든 국가가 제로금리를 도입했었어요. 그죠? 낮은 금리를 도입했었어요. 유동성 공급을 확대했었어요. 이제 금리 인상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지난주 계속 들으셨죠?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물가를 잡기 위한 행보, 연준은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는 빅스텝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다른 경제 충격이 오는, 또 세계 경제를 굉장히 크게 위협시키는 그런 과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굉장히 지배적인데요. 그런 빅스텝 금리 인상은 언제까지 얼마만큼 이어질 것인지, 그것에 따른 영향은 또 무엇인지, 금리의 역습 어떤 것인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제롬 파월 입장에서도 이렇게 제로 금리를 도입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 집중했었다가 이제 미국 경제가 회복되니까 금리를 인상하는, 또 테이퍼링부터 시작했겠죠. 테이퍼링, 기준금리 인상, 또 양적 긴축 이런 것을 단행하다가 물가 상승 압력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더 가파르게 인상하는 빅스텝 행보를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미국이 빅스텝 기준금리 인상 행보를 보이다 보면 높은 기준금리가 오히려 미국 경제의 역습이 되지 않을까, 미국 경제를 더 위태위태하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만큼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보시는 것처럼 최근 더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연준의 실패. 왜요? 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을 겸손하게 만든다, 난처하게 만든다 라는 표현인 거죠. 아무리 금리를 인상해도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또 연준의 실패로서 규명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과연 치솟는 이 물가를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인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엄청난 경제 충격을 맞이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긴축의 시대입니다. 인플레이션 쇼크와 금리 역습의 시대. 자, 이런 시대 속에 여러 가지 자산 가치의 변화라든가 돈의 대이동이 시작되는데요. 역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적 충격, 실물 경제적 충격,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살펴볼까 합니다. 주로 이 자산 버블 혹은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풍선에 비유를 많이 해요. 왜? 이 풍선에 들어간 공기의 양은 사실 이 풍선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풍선의 무게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같은 사이즈지만 뭡니까? 풍선의 크기는 커지죠. 이게 자산 버블, 이게 물가 상승 압력 아니겠습니까? 해당 김밥의 가치, 김밥이 나에게 미치는 의미, 그 김밥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3,000원, 4,000원의 가치라고 여겨지지만 그 김밥 가격만 계속 오르는 거예요. 가치는 그대로인데 그냥 계속 뻥튀기 되는 느낌. 그런 게 물가 상승 압력, 자산 버블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해당 아파트의 가치는 똑같은데 아파트의 가격만 계속 올라요. 그런 걸 소위 자산 버블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긴축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잡기 위한 이 고금리 시대의 출범, 이런 것들은 이 자산 버블을 붕괴시키는 것은 아닐까. 그럼에 따라서 또 많은 사람들이, 자산 버블에 올라탔던 사람들이 또 크게 충격을 받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도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기준금리 인상, 각각의 배경은 무엇이고 앞으로는 얼마만큼 기준금리 인상할 것인지, 그것에 따른 충격은 무엇인지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었는데요.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엄청난 경제 충격을 경험했었고, 우리는 또 IMF 외환위기도 경험했었는데
그때와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경제 충격, 팬데믹 경제 위기는 정말 근래 경제 속에서 이토록 충격적인 그런 경제 위기가 없었다. 그런 엄청난 경제 위기를 맞이하면서 세계 각국은 뭘 도입합니까? 네, 대규모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을 도입하죠. 세계 모든 국가는 재정을 투입합니다. 역시 통화 정책도 집중적으로, 대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지금 보여주는 건데요. 기준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이런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움직였던 거죠. 완화적 통화 정책이 집중됐던 시점, 완화의 시대였던 거죠.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은 코로나19 경제 충격이었다. 이제 금리 인상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보시는 것처럼 2020년 2분기 여러분의 소비 심리가 어땠습니까? 급격히 떨어졌었죠. 이토록 소비 심리가 움츠러든 적이 없었어요. 소비 심리라기 보기보다는 공포감이었죠. 정말 마스크 대란 때문에 약국 앞에 줄 서던 그 시절 생각하십니까? 그때 우리의 소비자의 소비 심리는 정말 이렇게 떨어졌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불안하세요? 코로나19 걱정돼서 대형마트 안 가십니까? 코로나19 걱정돼서 백화점 안 가세요? 코로나19 걱정돼서 수영장 안 가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코로나19가 지워진 거죠. 그랬다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면서 이제 소비자 심리, 기업의 투자 심리, 마찬가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돌아오면서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되면서 이제 금리를 정상화해야 되겠구나. 경제 충격일 때 낮은 금리를 도입했다면 21년, 22년 나름의 회복되는 경제 속에서 금리 인상이 필요한, 금리를 정상화하는 그런 경로화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금리 인상의 그런 시점에, 그러니까 러시아 전쟁 때문에가 아니라,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가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나라도 경제가 회복되는 국면에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인플레이션 쇼크가 출범했고, 인플레이션 쇼크는 이름하여 보시는 것처럼 선진국들은 기존 22년 물가가 평균 3.9%로 생각했는데 5.7%로 상향 조정하는 이 인플레이션 쇼크가 발생했죠. 신흥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물가 상승률이 5.9%로 전망이 됐었는데 8.7%로 상향 조정된 거죠. 이게 인플레이션 쇼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인플레이션 쇼크가 발생하다 보니까 물가를 잡기 위한 통화 정책의 행보, 그것이 계속 경주하듯이 움직이면서 긴축의 시계, 긴축적 통화 정책, 완화의 시대에서 긴축의 시대로 옮겨가고 있었는데 이 긴축의 시계가 더 당겨진 거죠. 가속화된 거죠. 한번 이 경제학 기본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업들의 목적이 뭡니까? 기업의 목적. 이윤 극대화죠. 여러분, 가정의 목적은 뭡니까? 네, 행복 극대화 아닙니까? 학교의 목적은 뭘까요? 네, 인재 양성을 극대화하자. 뭐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중앙은행의 목적은 뭡니까? 중앙은행의 첫 번째 목적이라 한다면 바로 물가 안정에 있다. 물가 안정과 건전한 경제 성장, 그리고 금융 안정, 이 세 가지가 가장 주된 중앙은행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행법에 명시되어 있죠. 그 중에서도 딱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중앙은행의 목적은 물가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물가 안정 목표제가 있는데 다른 말로 목표 물가를 선정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감안했을 때 최적의 물가 상승률, 물가 안정 목표는 예를 들어 3%야 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2%야. 2%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의 가장 안정적인, 가장 최적의 물가 상승률이다. 그러면 물가와 금리는 항상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역행한다. 금리와 물가는 역행한다.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떨어지고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올라간다. 금리와 물가는 반대로 움직인다. 역행한다. 이 말씀은 제가 누차 드려왔는데요. 그러한 금리와 물가가 역행하는 그 원리, 이 명제를 활용해서 중앙은행은 물가를 목표로 하고
그 수단이 뭡니까? 금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정책 수단이 기준금리인 거고, 그 기준금리를 도입해서 뭐 합니까? 물가를 안정화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물가는 목표인 거예요. 정책의 목표, 통화 정책의 목표. 자, 근데 물가 안정 목표제가 세계 주요국들이 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주로 신흥국들은 어때요? 신흥국들은 2%를 초과하고요. 선진국들은 주로 2% 정도가 됩니다. 선진국들은 2%가 가장 최적의 목표 안정 물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높은 대략 한 3, 4% 정도의 높은 물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1970년대, 80년대 고물가, 고금리, 고성장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신흥시장은 보통 고성장이기 때문에 높은 물가를 용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만큼 금리도 높고 성장률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세계 주요국마다 물가 안정 목표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로 우리나라 혹은 주요 선진국들은 2% 정도의 목표 안정 물가가 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본다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2%가 안 될 때는 다른 걸 다 차치하고 물가라는 것만 보고 물가 상승률이라는 지표만 보고 금리를 결정한다 라고 했을 때 2%가 안 되면 물가를 2%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것이고요. 2%를 초과하는 고물가 시대에는 역시 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를 2%로 낮춰야 되겠죠. 결국 물가라는 그 관역이 있으면 2%라는 그 조준점에 맞추기 위해서 0점 조정을 하는 것. 그게 금리 인상이나 동결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연준에서 또 우리나라로 치면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고려하는 그 요소가 물가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물가만 고려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물가 상승 압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토록 뭐 10몇 년 만에 최고치의 물가 뭐 이런 물가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행보가 계속 이어진다. 그럼 금리 인상 행보가 계속 이어지면 결국 반항하는 경제, 금리의 역습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역습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려되는 것은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자, 가계부채 제가 편에서 가계부채 규모에는 문제가 없다. 전체 총량 약 2,000조, 1,900조에 달하는 그 가계부채의 문제가 아니라 취약차주가 짊어진 2,000조 중에 대략 5%에 해당하는 그런 가계부채, 그렇죠? 취약차주가 짊어진 부채가 위험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취약차주라 한다면 다중채무자이면서 빚을 여러 가지 지고 있는 거죠.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층이거나 다중채무자이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계층, 이런 계층을 취약차주라고 하는데 이들이 짊어진 전체 가계부채의 비중이 5% 정도가 됩니다. 쉽게 계산한다면 대략 100조 정도가 취약차주가 짊어진 빚인데요. 그러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이런 저신용 다중채무자 취약차주들은 결국 특히 자영업자 여러분들 뚜렷하게 이 매출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빚도 갚고 이렇게 하는데 빚을 못 갚는 거죠. 부실채권이 늘어날 수 있겠죠. 결국 전체 부채가 만들어내는 부실채권의 비중은 줄어들 수 있지만 취약차주가 짊어진 이 부채의 성격은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자 상환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다고 빚을 없앨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의 역습은 결국 변동금리 대출에 의존하는 취약차주의 가계부채, 이게 가장 큰 역습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낮은 금리를 도입하면서 제로금리를 도입하면서 주가도 오르고 부동산도 올랐죠. 가상자산도 올랐죠. 결국 자산 버블이 일어났죠. 근데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시대, 금리를 인상하는 이런 시대에는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뭐 가상자산 시장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제가 2020년 경제전망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끌에서 집 사세요. 이런 표현했죠. 제로금리의 시대. 집값은 이렇게 뛰는 겁니다. 그리고 21년 전망서에서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또 22년 전망서에서는 역시 상승 압력이 더 많이 커진다. 그래서 22년 하반기에는 이 상승 압력으로 인해서 부동산 매매 가격이 거의 제로에 해당된다. 증가율을 뜻합니다. 증가율. 그러니까 거의 제자리에 맴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높은 금리는 매수세를 굉장히 크게 억누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는 노력을 안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잡힐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수도권의 주요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완만한 상승세가 그래도 이어질 수 있고요. 왜냐하면 수요가 나름 뒷받침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방 소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주요 소도시,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실제 가격이 많이 급격히 하락하는 그런 흐름도 동시에 야기됩니다. 그런 것들이 총량적으로 평균적으로는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증감률로는 거의 0에 가까운, 거의 제자리에 맴도는 그런 영향을 미칠 테지만 지역별로 부동산 가격의 흐름은 상당히 달리 전개될 것이다. 금리의 역습인 거죠. 그러니까 낮은 금리 시대에 부동산 가격이 껑충 솟았다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시대에 금리 높은 금리로 인해서 부동산 매수세를 크게 억누르는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을 거의 0에 가깝게 만드는 그런 흐름, 반항하는 경제죠. 자, 그러면 실물 경제는 어떨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 시장, 주식이라든가 뭐 가상자산 시장 같은 경우는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고요.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 하방 압력을 계속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20년 여러분이 투자해서 성공했던 그 투자 방식을 22년에 고스란히 가져오면 고스란히 까먹는다. 이 말씀도 제가 누차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실물 경제는 어떻게 움직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금리를 인하하면 낮은 금리 속에서 기업들이 투자 의지가 고취되죠. 낮은 금리니까 돈 빌려다가 적극적으로 신산업 해야겠다. 신산업 하라고 금리 떨어뜨려 주는구나. 경기 부양책인 거죠.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난다. 기업들이 신산업을 계속 늘려나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 일자리가 늘어나죠. 고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취업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할 때니까 자연스럽게 취업자가 늘어나면 평균적인 소득이 늘어나겠죠. 소득이 늘어나면 뭐 하고 싶어지십니까? 그렇죠. 소비하고 싶어지죠. 소비가 늘어납니다. 소비가 늘어난다 그러면 기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겠죠. 결국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투자, 고용, 소득, 소비, 다시 투자, 고용, 소득, 소비. 이게 뭡니까? 경제의 선순환 구조죠.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경제를 선순환시킨다. 이게 바로 경제의 선순환 구조.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경기 부양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코로나19 충격과 함께 금리를 그렇게 급격히 떨어뜨렸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역으로 순환되지 않겠습니까? 높은 금리 시대. 그럼 기업들은 불확실성도 이렇게 많은데 물가도 이렇게 높은데 거기다 금리까지 높아지니까 투자 의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축되겠죠. 같은 조건 하에서는 기업들의 투자 의사가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투자 위축은 다시 고용 위축, 소득 위축, 소비 위축으로 연결된다. 결국 실물 경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다. 이것이 바로 반항하는 경제죠. 결국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했는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경제의 나름의 회복됐던 그런 수준은 좀 놓치게 되는 반항하는 경제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보여드렸습니다만 OECD 경기 선행지수로 봐도 세계 주요국들이 충격을 경험했고 나름의 회복되는 경로 속에서 고물가와 전쟁과 이런 역습이 시작됐다가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다시 선행지수가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는 것을 본다면 회복세가 굉장히 더디게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의
회복을 굉장히 크게 저지하는 그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준이 정말 실패할까? 아니면 연준이 정말 물가도 잡고 경기 회복도 나름 유지시킬 수 있을까? 정말 위태위태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모습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금리를 인상해서 적극적으로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자니 또 경제를 놓칠 수 있고, 실물 경제를 잡자니 금리를 이렇게 빅스텝으로 인상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높은 물가를 놓칠 수 있고, 정말 이 우려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이 나름 경제가 탄탄하게 뒷받침돼 주면 물가 잡는 데만 집중을 해서 그래도 연준이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실물 경제도 자산 시장도 다시 억눌리는 그런 흐름, 이런 속에서 결국은 물가도 제대로 못 잡고 경기 회복도 못 잡는 연준의 실패로 또 이름 붙여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같이 제기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경제는 정말 외줄타기 하는 모습, 연준 위원들의 마음, 우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마음도 이렇게 위태롭고 조마조마하고 우려 섞인 그런 시점이겠지만, 여러분들께도 굉장히 비슷한 그런 심정을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긴축의 시대 속에서 우리 실물 경제, 자산 시장, 금융 시장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것을 들여다보면서 그 합리적인 투자 의사결정, 또 정책 의사결정, 또 경영 의사결정 하시는데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